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신현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사업 실패의 위험을 파트너링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만약 경영자 여러분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사업도 탄탄하다면 위험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경영자 여러분 회사에 동일한 물건을 판매하는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이 있다고 가정하죠. 잘 아시다시피 해외 사업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매출액이나 매출 원가가 달라지고 순이익이 달라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환위험이라고 하죠. 따라서 외화 기준으로는 국내 사업과 대등한 수준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냈다 하더라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순이익이 변하고 따라서 높은 변동성에 요구되는 수익률이 높듯이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은 같은 돈을 벌더라도 국내 사업보다 더 낮은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업은 누가 할까요? 이렇게 해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서 해외 사업을 하겠다고 자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 관리란 이런 해외 사업의 위험을 애초에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임직원의 노력이 제대로 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은 선물, 옵션, 스왑과 같은 금융기법을 이용한 위험 관리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이런 금융기법만으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의 정치적인 위험은 수익의 많고 적은 정도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중동의 지역 분쟁, 코로나 사태 등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의 실패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롯데그룹은 2017년 2월 롯데 소유의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였고 그 이후 중국 정부로부터 롯데마트 매장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였습니다. 롯데그룹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끝나기를 기다렸으나 결국 2018년 4월 중국 롯데마트 110개점을 일괄 매각하고 2018년 7월에는 중국 롯데백화점 5개 중 4개의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롯데제과 칠성음료 공장 6곳 중에 4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중국에서 모든 사업을 철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롯데그룹이 중국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유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였기 때문만일까요?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였지만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롯데그룹에 대한 공격으로 표현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편함을 나타내기 위해 한국 기업에 보복을 한다면 롯데보다 훨씬 더 큰 현대차와 같은 기업에 보복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현대차 대신 롯데그룹에 보복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롯데그룹 중국 사업의 설립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008년 8월 베이징의 최대 번화가 왕푸진 거리에 중국 롯데백화점 1호점을 열었습니다. 중국 인타이그룹과 50대 50 합작한 것으로 이름은 낙천 인타이바이오입니다. 영업면적 36,060제곱미터로 소공동 롯데백화점의 3분의 2 크기였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기업을 설립할 때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가 100% 자본금을 납입하는 독자 기업이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가 25%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면 되는 합자 기업과 합작 기업이 있습니다. 합자 기업은 이사회를 통하여 공동 경영을 하지만 합작 기업은 연합 경영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 일반 경영도 가능합니다. 중에 합작 기업은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할 목적으로 선행하던 투자 형태입니다. 투자 비율이 아닌
계약에 의해 경영권, 이익 분배, 위험과 손실 부담, 자녀 재산 배분 등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외국 측은 기계와 기술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 측은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며 이윤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측은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합작 종료 시 기계 등 고정자산을 모두 중국 측이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짧고 분쟁 발생의 여지가 많아 최근에는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08년 롯데백화점의 베이징점은 중국 인타이그룹과 50대 50의 합작 기업 형태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중국 베이징점에 이어 2011년 중국 백화점 2호점인 텐진점을 단독으로 출점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축적한 유통 노하우에 베이징점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을 접목하여 텐진점을 주변 백화점들과 차별화된 고급 백화점으로 꾸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타이그룹과 합작 비율 50대 50의 조인트 벤처로 출점한 베이징점과는 달리 텐진점은 롯데백화점이 낙천상업관리 텐진유안공사라는 법인을 통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롯데쇼핑이 야심차게 중국에 처음 낸 점포이지만 합작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인타이 롯데백화점은 2009년부터 잉여금이 바닥났고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인타이 롯데백화점의 자본 잠식 규모는 981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롯데쇼핑은 인타이 롯데백화점이 시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400여억 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차입금을 전액 상환, 합작사 해체를 하고 베이징점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인타이 그룹과의 합작 사업이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텐진점을 단독으로 출점한 이후 2018년 중국에서 롯데백화점 사업을 철수할 때까지 롯데그룹은 중국 사업을 독자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대차는 어땠을까요? 2017년 사드 설치 이후 중국이 반한 감정으로 현대차와 롯데그룹 모두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으나 롯데그룹처럼 중국 정부의 조직적인 영업 방해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롯데백화점은 독자 기업인데 반해 베이징 현대차는 합자 기업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2002년 중국 국영기업 베이징 기차와 함께 현지 합자 회사인 베이징 현대를 만들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기아의 중국 법인도 합자 회사입니다. 즉 중국 정부 입장에서 현대차나 기아차를 대상으로 보복을 한다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베이징 기차도 피해를 보는 반면 100% 한국 자본으로 설립된 롯데백화점을 대상으로 보복을 하였을 때는 중국 기업에게 오는 피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한 기업이 롯데만은 아니겠죠. SK에너지도 쿠르드 자치 지역의 유정을 개발하면서 이라크 중앙정부의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12월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드 자치 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유정 개발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SK에너지가 이라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라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석유 개발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SK에너지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석유 개발 사업을 하던 기업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그 당시 쿠르드 자치정부와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것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20곳이 넘는다면서 이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다른 계약까지 모두 부정하는 셈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라크 중앙정부는 왜 SK에너지만을 대상으로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는 쿠르드 지역 유정 개발을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의 구성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컨소시엄에는 한국석유공사 지분 38%, SK에너지 19%, 대성산업, 삼천리, 버마자원개발 각 9.5%, UI에너지 5%, GS홀딩스, 마주코 통상 각 4.75% 등 모두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두려워할 만한 영국이나 미국계 석유회사 또는 월드뱅크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전혀 없는
순수 한국 기업만의 컨소시엄이었던 것입니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쿠르드 자치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보복을 한다면 이렇게 한국 기업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쉬웠겠죠. 롯데백화점과 현대차의 중국 사업, SK에너지의 쿠르드 유전 개발은 우리로 하여금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트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중국 정부의 보복과 같은 위험은 선물, 옵션과 같은 금융상품으로는 회피할 수 없는 큰 위험입니다. 우리는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트너의 불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파트너와 협업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있다면 외국 정부도 자국 기업에게 피해가 되는 보복을 함부로 하지는 않겠죠. 경영자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또는 이미 추진한 사업에 외국 정부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파트너와 함께 한다면 이런 해외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본 조달을 통한 위험 관리의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관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자본 조달입니다. 자본 조달이란 누구의 돈을 얼마만큼 사용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주주의 돈을 사용할지 채권자의 돈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주주의 돈을 사용하려면 신주를 발행할지 사내 유보금을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채권자의 돈을 사용하려면 기간은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돈인 부채를 크게 나누어 보면 단기 차입금이나 단기 사채와 같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있는 반면, 장기 차입금이나 장기 사채, 영구채와 같이 1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부채가 있습니다. 경영자 여러분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돈을 조달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단기 부채가 장기 부채보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자율이 낮은 단기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이자율이 낮은 단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자율이 높지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사는 집의 용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1년만 살 집을 구입한다면 당연히 단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평생 살 집을 구입하면서 단기 자금을 사용한다면 1년마다 갚아야 하는 단기 자금의 특성상 매년 단기 자금을 다시 빌려야 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기존의 단기 부채를 갚기 위한 금액을 다시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채를 사용하더라도 부채의 사용 용도에 따라 만기가 다른 부채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영자 여러분은 외환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외환위기 직후에 정부를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환위기의 원인이 대기업의 과도한 부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 대기업의 부채 비율은 900%에 달하여 대기업은 마치 은행처럼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부채 비율이 20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율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의 실제 원인은 대기업의 과도한 부채 사용이 아니라 대기업의 과도한 단기 부채 사용이었습니다. 특히 공장을 짓고 토지를 구입하는 등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3개월 만기의 단기 자금으로 조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무모하게 자금을 조달하였을까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매우 높았고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의 이자율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면 외환위기에 망한 종합금융회사는 일본은행에서 3개월 만기 자금을 연 이자율 3%로 빌려와서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기업에게 3년 만기 자금으로 연 이자율 9%로 빌려주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값싼 단기 자금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단기 자금의 만기가 돌아오면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여 같은 자금을 같은 조건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싼 장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든 기업이 부채 구조와
자산 구조의 관계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국가 부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부채 조달에 있어서도 기업의 사용 용도와 기간 등을 고려한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상해에 있는 공장을 새로 지었다고 하여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해 공항에서 만난 CFO가 그 당시 잘 나가던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사업을 설명하면서 공장 건설에 700억가량의 중국 은행 돈을 사용하였는데 연말이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돈을 갚을 수 있어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사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중국 정부와 갈등이 생기게 되면 상해 공장을 철수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 은행은 아모레퍼시픽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아모레퍼시픽 대신에 중국 정부에게 로비를 해서라도 아모레퍼시픽의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사업을 합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 구조를 활용해서라도 중국의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유 구조와 위험 관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채의 경우는 만기를 기준으로 부채 구조를 말하지만 자기 자본의 경우는 자본을 제공한 주주의 속성을 기준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주는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주주는 대주주, 관계사, 종업원 주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외부 주주는 소액주주, 기관주주, 정부주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관주주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연기금, 은행, 보험사,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구조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워런 버핏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2021년 3월 주당 4억 원이 넘습니다. 주식을 한 주만 가지려고 해도 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하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는 한 주를 가졌어도 소액주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누군가 워런 버핏에게 주식 분할을 해서 주당 가격을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주가가 너무 높으면 주주의 수도 적고 주식의 유동성도 떨어지니 주식을 분할하면 주주를 더 모을 수 있고 거래량도 많아져 기업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워런 버핏은 부정적으로 답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을 분할하여 주당 가격을 낮추면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텐데 소액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철학인 장기 투자를 이해하기 힘들고 장기적인 성과를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만을 주주로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 구조를 살펴보면 같은 자기 자본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돈이 아니며 같은 주주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주주는 단기 투자자로서 주가의 단기 수익률을 보고 투자한다면 어떤 주주는 장기 투자자로서 주가의 장기 수익률을 보고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소액 주주는 단기 이익에 더 관심을 갖는 반면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투자자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워런 버핏처럼 최고 경영진은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 경쟁 구도, 경쟁력, 산업의 성숙도 및 집중도 등 기업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유형의 주주가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알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소유 구조 또는 주주 구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위험 관리의 소유 구조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 구조를 활용한 위험 관리를 설명하기 위해 오토닷컴이라는 회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토닷컴은 자동차 리스 회사와 렌탈 회사의 중고차를 중고 자동차 딜러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중고차 정보를 인터넷상에 모두 게시합니다. 즉, 어느 지역에 어느 리스 회사가 어떤 자동차 회사의 어떤 모델을 얼마에 파는데 색깔은 어떻고 운행거리는 얼마나 되고 사고 이력은 어떻고 등등 중고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런 경우 중고 자동차 딜러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리스 회사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오토닷컴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토닷컴은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오토닷컴은 설립 자본금을 모집할 때 자동차 리스 회사와 렌탈 회사를 주요 주주로 영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스 회사와 렌탈 회사가 중고 자동차 딜러가 직거래를 해서 오토닷컴이 망하면 리스 회사와 렌탈 회사도 함께 망하는 구조를 가져간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 회사와 렌탈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오토닷컴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 구조를 활용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유 구조를 활용하여 위험 관리를 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계 석유회사인 BP는 카스피해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유정을 개발하고 원유를 지중해로 보내기 위한 송유관을 건설하는데 20여 개 국가와 해외 기업,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용하였습니다. 원래 BP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을 이용하는 기업인데 미국 기업인 아모코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여러 국가와 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BP는 아모코를 인수하면서 아모코가 조달한 자금을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파트너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아모코의 자금을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국영기업인 루코일이라는 회사는 기업 신용도가 낮아 자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체 신용도가 낮아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스폰서 기업으로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모코와 함께 송유관 건설에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분쟁이 잦은 카스피해 지역에서 송유관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BP처럼 자금 조달에 문제가 전혀 없는 기업조차도 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정치적으로는 적국이지만 그런 나라의 국영기업조차도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트너를 잘 만들면 국가 간 분쟁으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자 여러분, 회사에서 소유 구조를 통하여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 해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사업의 위험을 파트너링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학습을 하였습니다. 지분을 나눌 파트너가 없다면 부채라도 활용을 하여 나의 실패가 파트너의 실패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투자하여 지분을 나눌 파트너가 있다면 실패를 공유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경영자 여러분, 회사가 직접적으로 당면한 위험은 아니더라도 사업 파트너인 고객이나 공급자가 직면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파트너링을 이용한 위험관리 기법을 해외 사업의 현장에 적용하여 기업도 살고 파트너도 윈윈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